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3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장이 되고요. 10월 달은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월 2일이 옵션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 전날이 되고 이제 10월 2일이 옵션 만기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추석 이후에 10월 10일에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크고요. 연휴 동안 이제 또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분명히 또 서로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극에 달하는 상황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1기 때는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번 유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뭔가 셧다운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움직임들은 좀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추석 전에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5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200억 매도하면서 거의 변화 없이 계속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20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는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0.5% 정도 빠졌고요. 차트로 보면은 뭐 고점에서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 수준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조금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는 이제 0.2% 정도 조정받았고 상해 종합은 0.5% 정도 상승하면서 뭐 전반적으로는 보합 수준 혹은 약상승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달러는 이제 1,404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씩 이제 상단을 높여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원달러에 대한 환율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한국 입장에서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좀 지양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나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해프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잘 협상을 끝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를 겨냥해서 이런 전국민 저항을 따른다라는 그런 강력 경고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비유를 좀 들자면 깡패한테 뭐 솔직한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이 깡패에게 우리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들 큰 뭐 이득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호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이제 상대 측은 이렇게 우리를 흔들 만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상황을 만들고 이제 서서히 그 요구를 줄여가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최대한 챙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 발 전진을 위해서 10보 앞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잘 해결이 되면서 이제 추석 이후에는 좀 이제 한미 협상이 이제 서로의 견제보다는 다시 협력의 길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시 한번 미국과의 산업협력 입장에서 긍정적인 이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원자력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와 큰 변화 없었습니다. 200원 정도 하락했고요. 0.3% 조정받아서 진행이 되었고 62,7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 유사한 이제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옆으로 횡보를 쭉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6만원 초반 수준에서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요.
4일 정도 조정받았지만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주가가 흔들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6만 주 정도 플러스로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지만 사모펀드가 그 부분을 받아주었고요.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400원 정도 하락했고요. 계속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이런 하락세를 좀 멈추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살려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도 이제 21선과의 갭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121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간 지도 꽤 되었는데요. 일단 계속 이대로 쭉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할 텐데요. 그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미국과의 그런 원자력 협력, 그런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부각이 된다면 현대건설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겁니다. 기관 투자자 위주로 계속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투신, 보험 모두 다 지금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조금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100만 주 정도 매도했던 날이 있었죠. 9월 17일에 매도 이후에는 사실 큰 매도 없이 다시금 물량을 다시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저 100만 주 매도 이후에 꾸준히 매도를 이어갔다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인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받쳐주면서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받아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힘을 줘서 올라갈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받아내면서 서서히 물량을 매집을 하고 한순간에 이제 거래량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원자력 테마가 다시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 상황이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 KPS도 이제 121선 아래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슈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바로 반등을 했지만 그대로 이제 내려가면서 현대건설과 유사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도 꾸준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조금 매수했지만 큰 영향 없었습니다. 한전기술도 이제 121선 근처까지 왔고요. 아무래도 이 추세라면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한국전력도 어제 상승한 부분을 반납을 했고 이제 하단 라인을 계속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테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지지라인이 사실 지금은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그냥 뚫고 내려가는 것이고요. 거래가 좀 붙으면서 반등을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투신 투자자 10만 주 정도 매도, 연기금 투자자 7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센트에너지는 오늘 조선 종목들 올라가면서 같이 좀 반등을 했고요. 61선 받치면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반등한 것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V자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BHI는 비슷한 자리 유지해주고 있고요. 61선 근처에서 주가를 오랫동안 횡보시키면서 21선과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뻗어나가는 21선 뚫고 나가는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구간은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전고점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투신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반밴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바닥 라인을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나 고점 라인을 지금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이전에 높이는 듯 했지만 빠르게 이제 눌러지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사실상 양봉 기준의 끝단을 연결한다면 전 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 구간을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충분히 힘을 받았을 때 위로 강하게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7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네요. 태용이고요. 태용은 31,050원, 15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21선과 갭이 벌어져 있고요. 현대건설, 한전, KPS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없이 좀 빠지고 있고요. 121선 근처까지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힘없이 눌러진다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21선과 평행하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 라인 다 잡으면서 21선 뚫고 나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양호구름과도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힘을 받았을 때 38,000원 정도, 7,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진은 네,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임과 유사하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1선이 올라올 때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혹은 이제 원자력 테마가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는다면 N자로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멘텀이 조금 식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계속 볼만하다. 외국인 투자자 96,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3,000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이어가다가 조금 매수했는데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더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되었고요. 큰 뭐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테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1차 상승 명분이 뭐였죠? 미국의 원전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 트럼프의 원전 행정명령과 함께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화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실제로 원전 프로젝트가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데요.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이 490조 원 투자가 일어날 거다. 붐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SMR 보급은 한 10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건데, 일단 착공이 일어나고 있긴 하죠. 그래서 2027년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29년에 완공하고 30년대에 상업 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 이제 30년 한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런 이제 초기 모델을 이제 복사를 해서, 그죠? 복제를 한 모델들을 양산형으로 계속 생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490조 원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트럼프 정부 목표치에는 못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전 4배인데요. 자, 그래서 사실 원전 4배라고 한다면 3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100기가와트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블룸버그가 봤을 때는 50년까지 53기가와트를 늘릴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바라본 거죠. 그래서 300기가와트를 늘리려면 사실상 지금부터라도 매년 뭐 대형 원전을 10개씩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매년 10개씩 짓더라도 AP1000 하더라도 10기가와트 규모고요. 그게 매년 한 10년 정도 지는다고 하더라도 100개 정도, 100기가와트 착공을 할 겁니다. 그게 부족하죠. 그래서 300기가와트 채우는 것이 상당히 지금 도전적인 상황이고요. 대형 원전도 중요하지만 SMR에 대한 보급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53기가와트를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내에 제조 기술력이 약하고 이제 한국과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발표한 계획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300기가와트를 2050년까지 추가하겠다. 그리고 첨단 원자로 설계, 시범, 배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지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로사톰의 영향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동남아시아 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로사톰의 모델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58기의 가동 원자로와 이제 33기의 건설 중인 이제 원자로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뒤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원자력의 보유국 1위로 이제 역전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 패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뒤처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중국이 2035년에 민간 원자력 생산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검증된 원전 수출국이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AP1000을 모델을 많이 제작하고 납품한 이력이 있고 같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건설할 경험도 많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최근에 정부 차원의 협력 이외에도 이미 그 이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물산, 그 다음에 뭐 DLENC, SK 쪽, 그리고 현대건설 쪽 이런 쪽이 미국의 여러 SMR 기업들과 이제 그 EPC 관련된 계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주기기 혹은 보조기기 관련된 제작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는 초도 호기에 대한 건설을 들어가거나 거기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여러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는 국가이면서 이제 대체하기가 어려운 국가이죠. 왜냐하면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국가가 잘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AP1000이라든지 그런 SMR 관련된 설계도를 또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하던데 잘하는 기업들, 국가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그게 포함된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저런 대기업들 말고도 이런 이제 태용과 같은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BHI라든지 뭐 S&T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기기 엄청나게 큰 기기 말고도 이제 보조기기라든지 그 관련된 주 단조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저 많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들을 한 기업이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들어가는 이제 생태계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태용이 최초 상업용 캐나다 소형 모듈 원자로 BWXT 모델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캐스크도 태용 쪽에서 다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원전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LNG선 발주 호황으로 상반기에 수주액이 510억 원을 돌파했다. 태용이 지금 선박에 들어가고 SMR에 들어가고 저런 핵 연료를 보관하는 캐스크에도 들어가는 단조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업이 많이 겹치죠. 아마 그쪽 부분들과도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 이제 K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점점 많은 수주를 하게 되면 이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제 2000년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이 기업들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지금 원자력 발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달 원자로를 개발 추진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좀 기술력이 좋은 기업 국가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 일본 이런 국가들이 다시 이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가스터빈 관련된 기술도 좋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상당히 지금 좀 위기이면서도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도 최근에 이제 2.8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체 설계를 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도 원전 자체를 자국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원자로를 아마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을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또 이제 그런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다라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자국 내에 많은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어떻게든 계속 이제 수입을 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AP1000을 도입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건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큰 건설 비용을 저렴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건설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같은 그런 이제 저렴한 모델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자국산으로 이제 부품들이 교환되고 자국의 건설사들이 그 건설을 하게 된다면 값싼 인도의 이 인건비를 통해서 또 인도의 원자력 시장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국의 원자력 입지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이 왜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졌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많은 건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경험도 한번 쌓아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자재를 생산해봤기 때문에 그런 철강에 대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건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던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인력이 그렇게 유출되는 상황 속에 산업이 유지되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출을 밀어주면서 내수 시장은 애매하게 스탠스를 가져가려는 그런 정부의 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되어서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미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이원화 시켜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수출은 수출대로, 내수는 내수대로 이렇게 진행돼 버리면 이제 기술 자체가 계속 보완되기도 어렵고 관리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 시장도 지금 이제 우리 합의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에 의해 이제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중동 시장은 최근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겼고요. 좀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언급되는 게 굴욕 논란입니다. 원전 지재권이 97년 협정과 비교했을 때 굴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굴욕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진출할 수 없는 국가가 있다. 97년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딱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단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과연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감이 들고요. 설계 기술밖에 없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거기 뛰어들기 시작하면 웨스팅하우스는 당연히 도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목숨을 걸고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우리 이 소스를 인수를 해왔거나, 혹은 그 전에 협상을 좀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가 닳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협상을 했어야 됩니다. 한 5년 전, 10년 전이라도
근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까지 끌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최대한 압박해서 집요하게 밀어넣고 최대한 이제 마지막 가서는 풀어주면서 본인들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뭔가 이제 누가 했냐 이 진상조사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역 협상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진 상황이다. 우리가 압박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누가 그 운전대를 잡든 간에 지금은 내부의 싸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외부의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그 상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를 해버렸으니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권을 아직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밀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 이제 생산로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주체가 되는 한수원과 한전을 계속 쪼개서 여기저기에 뿌려놓을 게 아니라 이제 집약을 해서 그런 기술력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서로의 국익을 이제 중요시하고 서로의 국방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하게 지금 에너지의 이 탈탄소 지구를 위해서 이 녹색 에너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두적으로 앞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 몇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린 만큼 석탄 에너지를 쓰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탄 에너지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아주 많이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40년까지 딱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이 무탄소 에너지 비율을 따졌을 때 거의 1등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이 목표치를 세운 거고요. 지금 이 일부 유럽 국가들도 제조업에 욕심을 내고 있고 다시 그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들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향이 좀 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한국은 전 세계의 소비 전력 개인당 3위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이제 따라가는 모델 국가가 단순히 OECD 평균을 따라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들고요. OECD 평균이 우리 제조 이 기술력, 제조 이 위상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이 있죠, 한국이. 그런 만큼 그 체질에 맞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네요, 매일.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이 기업들이 힘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필연적으로 그 상황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50년까지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AI라는 것이 등장하고부터는 이제는 거의 치킨 게임이죠. 이 전력에 대한 에너지 확보는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는 거고, 그 AI에 대한 대결 구도,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그런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계속 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약한 지 한 2,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굉장히 길다. 이 빅 사이클 자체가 길다. 그리고 증시 전체가 눌러지지 않고 좀 강한 모습인데, 이대로 팍 꺾이진 않을 거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AI에 대한 힘으로 다시 한번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